매달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던 후원자님. 편지엔 항상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다고 써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10년을 궁금해했는데 그 정체는 제 인생을 파괴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집이란 세상에서 가장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요. 제가 7살 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나 봐요. 또 그 여자야? 그 여자 만나고 온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고 아빠는 변명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래도 소리는 다 들렸지만요. 민주 생각은 안 해? 우리 딸 생각은 안 하냐고 엄마가 울면서 소리치는 날이 많아졌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피해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그날도 부모님은 싸우셨고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어쩌라고? 이미 늦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린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뭔가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속삭이셨죠. 민주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슬퍼 보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엄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죠. 엄마 잠깐만 어디 다녀올게. 우리 민주 착하게 있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 손에 들린 가방, 그리고 현관에 놓인 신발들 사이에 엄마가 자주 신었던 구두가 없었거든요.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민주야, 옷 좀 챙겨. 할머니 집에 며칠 있어야겠다. 왜요? 엄마 언제 와요? 아빠는 대답 대신 제 옷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인형도, 그림책도, 크레파스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넣으셨죠.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이라고 했는데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슬픈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밖은 점점 낯선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아빠, 할머니 집 멀어? 좀 멀어. 언제 데리러 와? 아빠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좁은 골목길, 낡은 집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할머니의 작은 집. 아빠는 트렁크에서 제 가방을 꺼내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는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데 아빠, 제가 아빠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빠 안 가면 안 돼? 나 착하게 행동할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할게. 아빠는 잠시 멈춰서서 제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야, 아빠가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 붉은 립스틱,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낯이 익었어요. 아빠 옷에서 가끔 맡았던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오빠, 애가 울어요. 그냥 가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엄마랑 아빠가 싸우던 이유라는 걸. 저 애가 민주? 여자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불편함, 그리고 연민 같은 것도 보였어요. 차에 있어. 나 금방 갈게. 아빠가 날카롭게 말했지만 여자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죠. 민주, 맞지? 이모가 과자 사줄까? 싫어요. 제가 소리치자 여자는 움찔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도 곧장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버려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손에 쥔 10,000원짜리가 뜨거웠어요.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왠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민주 왔구나.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그리고 떨리는 손. 할머니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벼운 품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장판은 곳곳이 들떠 있었죠. 부엌에는 낡은 전기밥솥 하나와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어요. 민주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풀어 후라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반찬은 그게 전부였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글쎄, 좀 있어봐야겠다. 엄마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낯선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의 무늬도, 벽지 냄새도, 이불의 감촉도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였죠. 하나님, 우리 민주, 제발 우리 민주만은 지켜주세요. 이 늙은이가 오래 살아서 민주 다 키울 때까지만.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절 버렸지만 할머니는 절 위해 기도하고 계셨으니까요.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셨어요. 한 달에 나오는 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죠. 그래서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건물 청소를 나가셨고 낮에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으셨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나가시면 무서워서 이불 속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혼자 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민주야, 할머니 나가야 하는데 혼자 학교 갈 수 있지? 네, 밥은 전기밥솥에 있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 알았지?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먹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전기밥솥을 여는 것도 무서웠고 국을 데우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도 떨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돈을 벌어야 했고 저는 혼자 해내야 했으니까요.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제법 능숙해졌어요.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었고 계란말이도 만들 수 있었죠. 빨래도 개고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 간다, 놀이동산 간다 할 때 저는 집에 와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우리 민주학교 잘 다녀왔어? 할머니는 아무리 힘드셔도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밥 먹어라. 그 한마디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유일하게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5학년 운동회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일주일 전부터 부모님 꼭 오시라고 전해드려라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일 나가시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오시라고 해요. 그냥 혼자 참여하기로 했죠. 운동회 날 운동장은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온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오신 친구들, 다들 돗자리 펴고 김밥이며 과일이며 나눠 먹고 있었죠. 민주야, 너희 집은 아무도 안 왔어? 같은 반 현지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 바쁘셔. 그럼 우리 엄마가 싼 김밥 먹을래? 많이 있어. 괜찮아. 저는 운동장 구석 벤치로 갔어요. 그늘진 곳에 앉아서 아침에 싸온 주먹밥을 꺼냈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민주야, 선생님이 김밥 좀 많이 쌌는데 같이 먹을까?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서 김밥을 건네주셨어요. 평소 좋아하던 김밥인데 그날은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민주야, 선생님이 있잖아.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2월에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운동장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동장 입구를 계속 봤어요. 엄마가 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였죠. 하지만 졸업식이 시작되고 축사가 끝나고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고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졸업장을 손에 든 채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래, 혼자야. 원래 혼자였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민주야. 숨이 차서 헐떡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검은 점퍼에 털모자, 그리고 손에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 늦었지. 청소하다가, 아이고, 숨차.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게 꽃을 내밀었어요. 비싼 꽃다발은 아니었어요. 동네 꽃집에서 파는 카네이션 한 송이. 그것도 시들시들한. 하지만 그 어떤 꽃다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민주, 졸업 축하해. 이렇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할머니, 일은요? 오늘은 우리 민주 졸업식인데. 일이 뭐가 중요해. 할머니는 제 볼을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는 참 따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민주야, 잠깐 앉아볼래?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죠. 민주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단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빠. 저를 버리고 간 아빠가 죽었다고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7년 전인데,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교통사고였대. 장례식장 주소는 여기 있고, 가볼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빠였으니까요. 할머니와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부터 향 냄새가 났어요. 영정사진 속 아빠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달까요?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7년 전 아빠가 저를 버리던 날 차에 있던 그 여자 옆에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빠를 닮은 아이였죠. 아, 저 아이가 내 이복 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여자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여자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민주야, 저쪽은 보지 마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고 가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제 어깨를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7년 전과는 달랐거든요. 그때는 불편함과 미안함이었다면 이번엔 뭐랄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주야, 너무 슬퍼하지 마. 너한테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슬픔보다 혼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꾸만 그 여자의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현관 앞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민주야. 이게 뭐야? 할머니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우체통에서 발견하신 모양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40만 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민주야, 처음 편지를 받아서 놀랐지?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봐 온 사람이야. 너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 작은 도움이지만 이 돈으로 할머니와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길 바란다. 앞으로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주렴. 힘들 때는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할머니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셨죠. 하느님이 우리 민주를 봐주시는구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그 손길이 잊고 지내던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왔거든요. 그 막연한 희망 하나만으로도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누구일까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나도 도통 짐작 가는 사람이 없어. 혹시 엄마가 부탁한 걸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민주야, 할머니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할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너희 엄마는 내가 6살 되던 해에 해외로 떠났어. 해외요? 어디요? 정확히 어딘진 몰라. 처음엔 일본이라고 했는데 나중엔 동남아 쪽에 있다는 말도 들었어. 잘 지낸다고
미안하다고, 언젠가는 꼭 다시 보자는 말도 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소식이 뜸해졌어. 마지막 연락은 몇 년 전이었는데 돈을 좀 보내달라는 말뿐이더구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었던 것도 아무도 저에게 말해준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편지가 오다니, 혹시 엄마일까?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그 단어가 조용히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후원자님께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민주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공부는 재미있니?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연락하게 됐죠. 오늘 중간고사 봤어요. 수학이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수고했어. 민주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네. 할머니도 잘 계세요. 근데 가끔 기침을 하세요. 걱정돼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 돈 걱정은 하지 마. 후원자님은 항상 따뜻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 문자가 엄마 같았어요. 엄마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이라도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주 천천히 그분이 엄마는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있을 리 없잖아요. 이름 한 번, 목소리 한 번 들려주지 않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건 엄마가 아니라 어떤 따뜻한 어른의 선이라는 걸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후원자님의 도움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주야, 고등학생이 됐구나. 축하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후원자님처럼요. 넌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항상 응원할게.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문제가 있을 때, 후원자님께 문자를 보내면 항상 위로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할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셨죠. 할머니, 병원 가요. 제발요.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누가 봐도 감기가 아니었어요. 밤새 기침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리어카 끄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 하셨죠. 어느 날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가게 됐죠. 할머니가 폐렴이에요. 그동안 무리하셔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입원비는 어떻게 하지? 할머니 일 못하시면 생활비는? 막막한 마음에 후원자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후원자님,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폐렴이래요. 입원하셔야 한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민주야, 놀랐겠다. 일단 진정해.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간호에만 신경 써. 내일 통장에 병원비 입금해둘게. 다음 날 정말로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2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저는 학교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 밥 챙겨드리고 같이 TV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민주야, 할머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이렇게 패 끼치고 너한테 좋은 것도 못 해주고.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할머니가 절 키워주신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퇴원하신 후에도 할머니는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도 없으셨죠.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다닐 수도 없었어요. 고3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7월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도 돈이 떨어졌다며 무리해서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죠.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비도 많이 오는데 금방 다녀올게. 저 아래 길가에 박스가 쌓여 있더라. 이 시간 아니면 누가 먼저 가져가서 없어. 그게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녁 8시가 넘어도 할머니가 안 오셔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김민주 학생이죠.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에 철벅이며 울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복도를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신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 제 손등을 꼭 감싸쥐는 그 순간 심전도 기계의 알람이 울렸어요. 의사들이 뛰어왔지만 할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뺑소니였어요. 비 오는 밤 횡단보도에서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를 누군가 치고 그냥 도망갔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그 시간 그 도로의 CCTV는 고장 나 있었대요.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장례식도 혼자 치러야 했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죠. 밥 먹어라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늦게 들어오면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후원자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셨지만 읽지도 않았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야, 김민주, 정신 차려. 이러고 있으면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어? 그만해. 나 좀 내버려둬.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혼자야. 이제 정말 혼자라고. 저는 친구들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쓰시던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죠. 18살에 처음 마셔본 술은 씁쓸했지만 현실을 잊게 해줬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폐인처럼 지냈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술만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후원자님이었죠. 민주야, 제발 연락 좀 해줘. 너무 걱정돼. 살아있니? 한마디만 해줘. 민주야,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시는 게 이런 모습일까?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그 비 오는 날에도 나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학.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공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돈이 문제였죠. 후원자님이 계시지만 대학 등록금까지 부탁하기에는 염치가 없었죠. 그때 뉴스에서 본 한 경찰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뺑소니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잡은 이야기였죠. 그래. 경찰이 되자 더 이상 누구도 할머니처럼 그렇게 죽지 않게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저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대학은 포기했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으니까요. 후원자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후원자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그동안 많이 방황했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저 경찰이 되기로 했어요. 민주야,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경찰이라니 멋진 꿈이야. 응원할게.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돈을 벌면서 공부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마다 하루 종일 일한 손이 덜덜 떨렸고 형법책을 펴면 눈이 먼저 감겨버리곤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했고 후원자님과 주고받았던 문자를 읽으며 힘을 냈죠.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어요. 독서실과 집을 오가며 공부만 했죠.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가는 동안 저는 오직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 사진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할머니, 저 꼭 합격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시험날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 발표 날 컴퓨터 앞에서 손이 떨려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봐도 합격이라고 써 있었죠. 합격이다. 합격이야. 혼자 있는 집에서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바로 후원자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후원자님, 합격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경찰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민주야,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경찰학교에서의 6개월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체력 훈련, 법률 공부, 실습,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웠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견딜 수 있었죠. 졸업식을 하루 앞둔 밤, 늦은 시각까지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나온 노력, 할머니와의 기억, 그리고 늘 곁에 있어준 후원자님.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 창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후원자님, 내일 제 졸업식이에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오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주야, 당연하지. 그날만을 기다려왔단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기대, 설렘, 그리고 묵묵히 함께해온 시간들. 그리고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제복을 입었어요. 할머니가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졸업식장은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온 동기들을 보니 조금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감정이었죠.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중년의 여성, 단정한 차림에 긴장한 표정,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민주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10년 전 아빠가 저를 버리던 날 차에 있던 그 여자. 아빠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후원자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배신감, 분노,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민주야, 내 말 좀 들어줄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고마워했던 사람이 1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니. 알아,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들리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은 정서연이야. 너희 아빠 창준 씨를 만났을 땐 내가 32이었어. 난 보육원에서 자랐어. 부모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그냥 버려졌다는 것만 알았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살에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았어. 낮엔 공장, 밤엔 식당. 그렇게 버티며 23에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날 떠나서 다른 여자한테 갔지. 그 여자의 눈빛이 잠시 멍해졌어요. 창준 씨를 만난 건 대리운전할 때였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술집에서 호출했지. 처음엔 단순한 단골이었어. 근데 어느 날 너무 취해서 주소도 못 말하고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있더라.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게 해줘. 그 말이 잊히질 않아.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말했어. 집에 가면 또 싸워야 해. 이미 끝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그냥 들어줬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 그가 고백했어.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믿고 싶었어. 정서연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 잘못된 거라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기분이었어. 그게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그래서 멈추지 못했어. 참, 많이도 이기적이었지. 그래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네요. 제 말은 단호했고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어. 근데 현준이를 가졌을 땐 정말 많이 무서웠어. 창준 씨는 지우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처음으로 생긴 내 가족이었으니까. 내 피를 나눈 유일한 존재였으니까. 그녀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결국 창준 씨도 현준이를 외면하진 못했어. 그게 계기가 돼서 아내와 이혼을 결정했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단 걸 믿고 싶었어. 정적이 흘렀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버려진 거군요. 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시계를 바라봤어요. 지나간 1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날들, 혼자 견뎌낸 날들, 그리고 말없이 후원해준 누군가.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후원자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당신이란 걸 알게 되니 화가 나네요. 그래, 화내도 돼. 그럴 자격 있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당신도 외로움 속에서 애썼던 사람이었겠구나.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죠. 아빠도, 엄마도, 당신도 그리고 저도. 민주야, 그동안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도와줘서도 고맙고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이제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그제야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열애만의 화해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어요. 가족도 남도 아닌 묘한 사이로. 현준이도 가끔 만나요. 누나 하고 달려오는 아이를 보면 가슴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져요. 웃음이 났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집이라는 말이 여전히 저에겐 낯설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곳. 밥 먹었니? 그 한마디가 오가는 곳. 할머니가 계셨던 그 작은 집이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진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밥 잘 먹었어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집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